오두막 편지, 법정, 허균의 시비 앞에서. 서쪽 창으로 비쳐드는 오후의 햇살이 아늑하고 정다운 11월. 창밖으로 가랑잎 휘몰아가는 바람소리가 내 손등의 살갗처럼 까슬까슬하다. 숲에 빈 가지가 늘어가고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바빠진다. 아궁이와 난로에 지필 장작을 패서 처마 밑에 들이고 고추밭에 얼어서 시든 고추대도 뽑아내야 한다. 서릿바람에 허리가 꺾여 어지러운 뜰가에 해바라기 떼도 낫으로 베어내고 밤송이를 주워다가 쥐구멍도 몇 군데 막을 일이 내 일손을 기다리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들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해가 기울어 뜰에 찬 그늘이 내릴 때 개울물 소리는 한층 시리게 들려온다. 아궁이에서 군불이 타는 동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램프에 등필을 닦아둔다. 이제는 밤으로 등불이 정답게 여겨지는 계절이 되었다. 등잔의 심지를 손질하다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떼 소리를 들었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감성의 줄이 팽팽하게 조여지고 귀가 아주 밝아진다. 가지에서 뚝 하고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숲속에서 짐승의 푸석거리는 소리도 귀에 들어온다. 요즘 나는 등잔불 아래서 허균의 한정록을 다시 펼쳐들고 옛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며 조촐하게 살던 안빈 낙도의 삶을 음미하고 있다. 몇 해 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부터 허균을 좋아하게 되었다. 우선 사나이다운 그의 기상과 독서량에 압도되었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파란만장한 생애가 불우했던 지난 왕조사를 되돌아보게 했다. 어느 시대이고 귀재들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전에 허균의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강릉에서 주문진 쪽으로 뚫린 7번 국도를 가끔 내왕하면서 명주군 사천면에서 그의 시비 안내판을 보고도 스치고 지나쳤는데 그날은 마음 먹고 찾아갔었다. 시비는 왼쪽으로 멀리 동해 바다가 내다보이는 소나무 숲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1983년 국문학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 시가비 건립 동호회가 주관하여 허씨 문중의 도움을 받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허균의 외가 애일 땅이 바로 이 언덕 아래 있었다. 지금도 그 마을 이름으로 남아있다. 허균이 1569년 여기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꿈을 키우면서 살았고 임진왜란 때 잠시 어머니를 모시고 머물던 곳이 또한 이곳이다. 경포대 가까운 초당마을에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집안의 본가가 남아있다. 외란을 전후하여 허균에게는 불운이 닥친다. 20세 때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둘째 형이 죽고 그 이듬해에는 누이 난설원이 세상을 떠난다. 24세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7월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피난통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사랑하는 부인이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는다. 아이도 뒤따라 죽었다. 상처받은 사람이 살아갈 곳이 어디겠는가. 고향 땅일 수밖에 없다. 그의 가을 이곳 애일 땅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지낸다. 오대산에서 뻗어나온 나지막한 이 산줄기가 교산인데 허균은 이를 자신의 아우로 삼았다. 교산 시비는 그의 누실명이란 글에서 몇 구절 뽑아 옮겨 놓았다. 누실명의 전문은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 중 이이화의 허균의 번역으로 실려 있는데 몇 군데 표현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남쪽으로 2개의 창문이 있는 손바닥만한 방 안. 한낮에 햇볕 내려 쪼이니 밝고도 따뜻하다. 집에 벽은 있으나 책만 그득하고 낡은 배잔방이 하나 걸친 이 몸. 예전 술 심부름하던 선비와 짝이 되었네. 차 반사발 마시고 향 한같이 피워두고 벼슬 버리고 묻혀 살며 천지 고금을
마음대로 넘나든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에서 어떻게 사나 하지만 내 둘러보니 신선 사는 곳이 바로 여기로다. 마음과 몸 편안한데 누가 더럽다 하는가. 참으로 더러운 것은 몸과 명예가 썩어버린 것. 옛 현인도 지게문을 쑥대로 엮어 살았고 옛 시인도 떼담집에서 살았다네. 군자가 사는 곳을 어찌 누추하다 하는가. 이 글에서도 우리는 허균의 넘치는 패기와 당당한 기계를 엿볼 수 있다. 참으로 더럽고 누추한 것은 거처에 있지 않고 몸과 이름을 함부로 파는 그 처신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집의 가치는 그 크기나 실내 장식 또는 가구 등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주인의 인품에 달린 것이다. 옛글에 기린주처 시명당이란 구절이 있는데 명당이란 산 좋고 물 좋은 좌청룡 우백호의 그런 지형이나 지세에 있지 않고 어진 사람이 사는 그곳이 바로 명당이란 말이다.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이 되고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있으면 신령스러운 것이다. 옛사람들은 특히 안으로 여문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아 사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손바닥만한 방이 됐건 대방만한 방이 됐건 또는 개딱지 같은 집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어진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익히면서 삶을 조촐히 누릴 줄 알았다. 수십억짜리 호화 저택에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는 후예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옛 거울에 오늘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집에서 살아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호화로운 저택만큼 자신의 속사람도 제대로 여물었는가? 그 시대의 귀재요 저항아인 허균은 주변의 시기를 받아 몇 차례 탄핵을 받고 그때마다 관직에서 물러나지만 그의 신념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내가 세상과 어긋나 죽거나 살거나 얻거나 잃거나 간에 내 마음에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날 미움을 받아 여러 번 명예를 더럽혔다고 탄핵을 받았지만 내게는 한 점의 동요도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로 내 정신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이다. 그는 광해군 10년 영모를 꾸몄다 하여 처형된다. 그의 나이 50세 때다. 허균은 두 차례나 북경에 사신으로 따라가 가재를 털어 4,000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구해온다. 그의 탐구 정신과 방대한 독서량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한정록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다음 언젠가 숲 아래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버린 선비를 만나게 될 때 이 책을 꺼내어 서로 즐겨 읽는다면 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산 초당에서 남도에 내려간 김에 강진 만덕산 기슭에 있는 다산 초당에 들렀다. 나는 지금까지 이곳을 10번도 더 넘게 찾았다. 세상 일이 답답할 때면 문득 다산 선생 같은 이 땅의 옛 어른이 그리워진다. 꿋꿋한 기상으로 시대의 어둠을 헤쳐나간 그 자치가 그립기 때문이다. 아랫마을 귤동의 매화는 벌써 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백년사 동백숲의 동백꽃은 낙화로 처연히 땅을 덮고 있었다. 왕조 시절 다산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나그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 이곳에서 10여 년을 외롭게 지내면서 500여 권이나 되는 부류의 저술들을 남겼다. 초당을 중심으로 동암과 서암이 있는데 동암에는 선생이 기거하고 서암에는 배우는 제자들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년 전에는 구강포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였을 듯 싶은데 지금은 삼나무와 잡목이 울창하여
앞을 가리고 있다. 이곳 동함에서 두 아들에게 띄어보낸 유배지의 편지를 이번에 가지고 가서 그곳 마루에 걸터 앉아 읽은 감회는 뭐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불타 석가모니가 기원정사와 중림정사에서 설법했던 그 경전을 그 현장에 가지고 가서 독송했을 때의 절절한 그런 감흥이었다. 아버지는 유배 생활 10년째 되는 해 가을에 두 아들에게 이런 사연을 띄운다. 나는 논밭을 너희들에게 남겨줄 만한 벼슬을 못했으니 오직 두 글자의 신비로운 부적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와 같이 당부하면서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는 좋은 논밭이나 기름진 토지보다 나은 것이니 평생을 두고 필요한 곳에 쓴다 할지라도 다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부지런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라.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갤 때까지 늦춰서는 안 된다.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한순간도 게으름이 없는 것을 부지런함이라 한다. 또 검소함이라 무엇인가?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마다 이 옷을 먼 훗날까지 입을 수 있는지 헤아려 보라. 가는 배로 만들면 머지않아 해지고 말 테니 질박한 천으로 만들어 입으라. 음식도 목숨을 이어가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거라.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결국 변소에 가서 대변 보는 일에 정력을 소모할 뿐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조건을 극복하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일지라도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항구적인 생활 규범이다. 그러니 가슴 깊이 새겨두라고 거듭 당부한다. 실학자 성호 이익은 몹시 가난하여 식구는 많은데 가을거지가 겨우 12선뿐이었다. 그는 이것을 12등분하여 그달치 식량이 떨어져 가면 죽을 끓이도록 하고 3달 초하루가 되어야 비로소 창고 속에 곡식을 꺼내오도록 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음 달 양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 옛 어른들은 생활고를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겨냈다.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하늘은 또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므로 사치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게으름과 사치는 버려야 할 악덕이고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익혀야 할 미덕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나라 전체가 온통 국제통화기금의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하루빨리 위태롭고 굴욕스러운 칼날 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